저는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또 결혼 4년 차이자 토끼 같은 아들, 딸이 있는 가장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전의 제 삶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외모가 아주 못나서 어릴 적부터 왕따를 당했고 학창 시절에는 괴롭힘도 당했어요. 그런 일들을 모두 견디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바뀐 건 하나 없었죠.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아주 빛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저를 좌절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인데 오늘 모두 풀어버리고 잊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왕따로 외롭게 컸어요. 키가 160도 안 되고 외모도 볼품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존감이 낮거나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인부들까지 고용해서 배추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의 뜻대로 농사일을 거두기 시작했고 10년 뒤에는 부모님이 일을 놓아버리고 저에게 모두 일임하셨어요. 게다가 미리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셔서 땅과 집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에게 부모 잘 만나 좋겠다며 30의 나이에 큰 재산을 가져서 부럽다고 추켜 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배부른 소리인지 몰라도 농사일이 너무 싫었어요. 힘든 건 둘째치고 부모님이 읽어놓은 재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만족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밭일을 도맡아 해줄 마을 사람을 고용해서 저 대신 농사를 짓게 했고 저는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긴 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시작한 일은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였어요. 군대를 운전병으로 다녀와서 일종 대형 면허는 진작에 따뒀었고 운전 실력도 좋아서 어렵지 않게 버스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운전이 체질에 맞았던 저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고 돌아도 힘들고 지치기는커녕 너무 재밌어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네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체감한 순간들이었죠. 마을버스 운전을 하며 몰랐던 연마운 이유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친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는데 정이 너무 많으셔서 버스를 탈 때마다 간식거리를 꼭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드라이브도 실컷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게 하늘이 제게 준 최고의 직업이라고 확신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지만 재력도 갖춘 데다가 만족하는 직업도 있었으니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죠. 저는 마흔이 되도록 여자 한 번 만나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제 외모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왜 여자가 없는지는 의뢰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아무리 외모를 안 본다고 해도 저와 손을 봤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인생을 찌푸리고 도망치듯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거의 100번 넘게 선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연락처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저에게 국제 결혼을 종용하셨어요.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인연이 올 거라 믿고 있었고 마흔은 아직 젊은 나이라고 우기며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농사일도 안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있으니 속이 많이 상하셔서 거의 매일 잔소리와 호통을 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한 방문자에 의해 떠들썩해졌답니다. 박 기사, 오늘 우리 마을에 안마기 발로 온 아가씨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런데 왜요? 왜긴 왜야. 그 아가씨가 엄청나게 곱게 생겼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나 봐. 그래서 우리 마을 노총각들이 죄다 마을 회관으로 몰려들었다니까. 말 나온 김에
박 기사도 있다고 운행 마치고 마을 회관에 들러봐. 혹시 알아? 자네와 인연이 될 여자일 수도 있지 않겠어? 헤헤, 어르신. 그렇게 곱다는 여자가 저 같은 놈에게 관심이나 있겠어요? 자네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하나? 이 마을에서 으뜸적으로 재산이 많잖아. 게다가 성격도 좋고 성실하니 결혼하면 아내에게 엄청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서 얼굴이나 봐봐. 인연이 될지 아니지는 그때 판단하면 되지 않겠어? 마을 어르신은 구태여 제 칭찬에 마구 늘어놓으시며 얼마든지 예쁜 아내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훈계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안마기를 팔러 온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괜찮은지 궁금해졌어요. 마을 노총가들이 죄다 찾아갔다는 말을 들으니 보통 예쁜 여자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예인을 보듯 구경이나 갈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을 한 바퀴를 더 돌고 나서야 운행을 마치게 되었고 서둘러 마을 회관을 향했네요. 이윽고 마을 회관 신발장에 신반들이 꽉 찬 걸 보고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 기사, 어서 들어와. 여기 좋은 안마기 전지다. 자네도 부모님한테 하나 사드리라고. 이장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다음에 올게요. 그러자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정말 마을 노총각들이 다 모여들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마을에 사는 남자들은 죄다 모여 있었죠. 그리고 말로만 듣던 여자가 몸을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어찌나 예쁘던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보다 훨씬 아름다웠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좋은 물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참에 효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안마기 하나 팔아주세요. 아, 네네. 그럼 구경이나 해볼까요?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 앉았죠. 뭐에 홀린 것 마냥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답니다. 박 기사도 사내였구만. 오늘 예쁜 아가씨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게지? 네? 아, 전 그냥 부모님 안마기나 하나 사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지자 그 여자가 명함에 내밀었습니다. 박순자예요. 보다시피 안마기 영업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니 조금 서운한데요?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안마기도 보고 순자 씨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순자 씨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안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안마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순자 씨는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안마기 설명을 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반해버려서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네요. 수총각인 제가 사랑에 빠지자 표정을 감출 수 없었는지 여기저기서 놀려대는 말이 퍼져왔습니다. 박 기사, 순자 씨한테 단단히 빠졌네. 그러게 말이야. 저 순두이가 여자 앞에 알아서 앉을 정도이니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저는 부정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진짜 자기를 좋아하게 됐냐고 물었답니다. 박 기사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영광인데요. 저 이러다가 시집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저와 순자 씨에게 고조되자 다른 노총각들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박 기사는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요. 순자 씨가 저런 놈한테 시집 가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요. 차라리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흑염소 농장 운영하고 있어 순자 씨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너는 허구한데 술이나 퍼마시잖아. 순자 씨가 너 같은 논팽이를 만나는 건 말도 안 돼. 나야말로 순자 씨의 신랑감으로 탁월하지. 순자 씨, 저는 양계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유통하고 있어. 그 잘 번다고요. 이런 잔챙이들이 어디서 순자 씨를 꼬시려고 들어?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나 같은 거물 앞에서 재산 자랑을 해? 순자 씨, 저희 집은 대대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과일을 유통하고 있죠. 끝발 좋은 걸로 치면 제가 여기서 1등입니다. 그러니 저랑 데이트해 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노총각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며 순자 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참 딱하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 저 대신 자랑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기론 이 마을에서 박 기사만큼 큰 자산에 가진 사람이 없어. 3,000평 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집도 대저택이잖아. 아마 이 지역에서 손가락 꼽히는 알부자일 거라고.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지만 그것도 다 능력 아니겠어? 자네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말이야. 게다가 성실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해. 이 정도만 봐도 순자 씨의 짝으로는 박 기사가 딱이라고. 이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돈으로 순자 씨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봐. 박 기사는 순종도 있는 녀석이라니까. 이봐요 아가씨. 우리 박 기사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모르는 순진한 친구예요. 나이만 먹었지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멋진 남자라고요. 이장님이 제 자랑을 실컷 하는 바람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칭찬들이 통했는지 순자 씨의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었어요. 어머, 박 기사님처럼 귀여운 남자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세상 여자들 눈이 죄다 삐었나 봐요. 저는 박 기사님을 처음 보는 순간 반했거든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정말요? 이런 미인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순자 씨. 고마우면 저랑 밥이라도 먹어요. 이장님이 우리 두 사람을 엮어주시려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데이트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데이트요? 좋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으로 모실게요. 와, 기대돼요. 그럼 오늘 저녁에 사주세요. 저는 순자 씨에게 안마기 2개를 사서 부모님 댁에 들러 전해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양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머리에 무스까지 발라가며 멋을 한껏 부렸어요. 이윽고 순자 씨와 다시 만나 시골길을 걸으며 맛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순자 씨 입에 잘 맞아서 성공적인 데이트를 할 수 있었죠. 순자 씨는 도시 여자 같은데 추어탕도 드실 줄 아시네요. 어머, 박 기사님. 도시에도 추어탕 팔아요. 여기처럼 맛있지는 않지만 다들 좋아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시골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저는 평생 고향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완전 촌놈이죠. 촌놈이라뇨. 이런 데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저는 답답한 도시가 너무 싫어서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이런 시골에서 살 거라고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훌륭하잖아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원이라고요. 정말요? 이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니까요. 누가 절 아내로 받아줘서 이런 마을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으니 직접 걸어서 내려와야죠. 아, 맞다. 저 오늘 잘 곳이 없는데 혹시 박 기사님한테 신세 좀 지어도 될까요? 네? 저희 집에서요? 뭘 그렇게 놀래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산다고 했으니 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상한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순진한 분이라고 해서 믿고 말을 꺼낸 건데. 아니에요. 이상한 상상을 하다뇨. 제가 감히 순자 씨 같은 분께 그런 상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이에요.
당황하는 거 보니까 더 귀엽네요. 어쨌든 박 기사님 집에서 하루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지내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모두 마련해 드릴 테니 푹 쉬다 가셔도 돼요. 정말요? 그럼 며칠 동안 이 마을에 머물까 봐요. 요즘 몸도 찌뿌둥해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박 기사님 같은 멋진 남자도 만났으니 제 인생의 봄 같은 순간을 맞아볼까 해요. 순자 씨 역시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제 집에서 며칠 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총각을 탈출하고 예쁜 아내가 생기겠다고 큰 기대를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슈퍼에 들러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집이 진짜 좋다. 박 기사님 진짜 좋겠어요. 이런 집에서 매일 사는 기분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게 좋으세요? 순자 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히 머물다 가세요. 머물다 가라고요? 그럼 저는 이 집에서 살지 못하겠네요. 아, 순자 씨, 그러니까 제 말은 장난이에요. 박 기사님은 놀라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저한테 귀엽다고 하는 사람은 순자 씨가 처음입니다. 정말 모태솔로 맞아요? 박 기사님처럼 귀엽고 멋진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뒀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에이, 제 키와 얼굴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저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제가요. 저 박 기사님한테 관심 있어요. 정말요? 박 기사님도 저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술 기운도 오르고 분위기에 취해서 순자 씨에게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순자 씨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머, 지금 나 고백받은 거죠?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집까지 순자 씨를 모셔온 거죠. 순자 씨, 우리 사귀어 볼래요? 제가 진짜 잘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사님 하는 거 봐서요. 저는 귀여운 남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터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박 기사님의 터프한 면이 있을까요? 저는 뭐라도 보여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씨를 번쩍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자 아름다운 순자 씨가 옆에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순자 씨, 저는 출근해야 해서 나가볼게요. 그동안 편하게 쉬고 계세요? 주방에 먹을 거 많으니까 아무거나 골라 드시면 되고요. 우리 자기 잘 잤어? 네? 자기요? 우리 사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지. 그래. 자기야. 자기 덕분에 아주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자기 피곤한 것 같으니까 더 자도록 해. 이따 저녁에 봐. 잘 다녀와. 내가 맛있는 저녁상 차려놓을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몇 번이고 볼을 꼬집어 봤는데 현실이었습니다. 제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 것도 모자라 연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순자 씨가 된장찌개와 많은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는 여자는 엄마 이후로 처음이었죠. 너무 감동해서 그녀를 번쩍 안아주었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일러주었어요. 하루 만에 깊은 사랑에 빠진 저와 순자 씨는 연애와 동거를 같이 시작해서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데도 낮에는 다른 마을을 오가며
안마기를 계속 팔았답니다. 자기야, 사실 나한테 빚이 조금 있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빚이 있다고? 얼마나 있는데? 5억 정도 남았어. 그 빚이 다 청산되면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 빚 갚아줄게.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자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그건 안 돼. 난 돈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힘으로 끝까지 갚을 거니까 기다려줘. 나야말로 안 돼. 그 많은 돈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내가 깔끔하게 다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시집 와. 그래서 편하게 살란 말이야. 자기,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좋아.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면 빚 정리하고 결혼하자. 저는 큰맘 먹고 순자에게 5억을 입금해 주었고 드디어 빚에서 해방되었다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난 이미 순자 너를 만나서 행복해. 자기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내가 자기를 왜 떠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평생 또 만날 수 있겠어?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이 마을에서 서로 등 긁어주면서 늙어가자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순자를 소개해드렸어요. 싹싹하고 야무진 순자의 모습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부모님이 결혼식을 언제 올릴 거냐고 물으시자 순자가 가을에 신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 5개월은 더 기다렸다가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인연을 기다리기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며 하루하루를 매우 행복하고 기쁘게 보냈어요. 순자의 빚을 해결해 주었으니 앞으로는 큰 문제 따위는 없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순자가 저에게 부탁의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어렵고 난감한 부탁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안마기 회사에서 나한테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말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에 안마기 대리점을 차리는 게 어떨까? 이 큰 시골에 어르신들이 차고 넘치니 장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장사는 잘 되겠지. 그런데 그 대리점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는 거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자기한테 매달 돈을 갚아갈 테니까 자기가 안마기 대리점을 차려주면 안 될까? 대리점 차리는데 얼마나 드는데? 글쎄, 한 5억은 들지 않을까? 5억? 그렇게나 많이 들어? 그럼 상가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만 해도 억이 넘어가잖아. 게다가 안마기 제품을 가게에 꽉 채우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갔지. 그런데 자기야, 내가 그만한 돈이 없어. 버스기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 건 자기도 알지? 그래도 자기한테는 땅도 있고 집이 있잖아.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충분하지 않겠어? 지난번 자기 빚을 갚아주는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런데 땅까지 담보로 잡히면 내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누가 땅을 팔렸어? 내가 매달 갚아나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큰 배추밭이 그깟 5억에 날아가 버리겠니? 난 그저 잠깐 은행에 담보 좀 잡히자는 거야. 혹시 당신 날 못 믿는 거야? 이것 좀 실망인데. 알겠어. 사업이고 나발이고 때려치울게. 나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잠시 서울 좀 다녀올게. 저는 순자가 떠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줄게. 자기 안마기 대리 좀 차려준다고. 그러니까
서울 가겠다는 말 하지 마. 정말이야?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나 남편? 그래, 어차피 가을이면 우리 결혼식 올릴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 남편이지. 아무튼 고마워. 그래서 다음날 은행을 찾아가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순자에게 5억을 입금하고 버스 운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큰 실수까지 했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많은 승객들이 저에게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어요. 저는 연신 사과하며 긴장한 채 운행을 이어갔답니다. 그러다 옆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 운전석으로 걸어오셨어요. 저는 운행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위험하다고 일러드리며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얼른 앉으세요. 비번 박기사, 이거 밖에나. 나중에 읽어보도록 해. 어르신은 쪽지 한 장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묻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읽어보라고만 하시고 자리로 되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버스를 운행했고 무사히 종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준 쪽지가 생각나서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혀있는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사, 우리 마을에 자네처럼 땅 부자인 김씨라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그 김씨가 데리고 살던 여자가 바로 자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박순자라는 여자야. 성형수술을 하고 자네가 있는 마을에 다시 나타난 모양이더라고. 이름을 바꾸고 얼굴이 바뀌어서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 눈은 물속이야. 한눈에 남자 잡아먹은 여우년이라는 걸 알아봤지. 내가 말로 하면 자네가 믿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쪽지로 전해주네. 자네 마누라 믿지 마. 너무 기막힌 내용이 쓰여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을 음해할 수 있는지 화가 솟구치기도 했고요. 저는 당장 그 쪽지를 찢어서 버렸고 찝찝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자는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들어간 돈이 아깝긴 했지만 매달 갚아나가겠다고 했으니 그 의지를 믿기로 했죠. 자기야, 우리 소주도 한잔 할까? 내가 자기를 위해 준비해놨지? 글쎄, 내일 출근하려면 술은 좀... 아이, 그러지 말고 한잔만 하자. 나 자기랑 뜨거운 밤 보내고 싶단 말이야. 순자는 저와 밤을 자주 보내지 않아서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의 본성이 깨어난 저는 기분 좋게 대답했죠. 아이, 그래? 그럼 한잔 해야지. 오늘 밤 순자랑 아주 뜨겁고 달콤한 밤을 보내보자. 아, 몰라. 벌써부터 부끄럽잖아. 얼른 술잔 받아. 순자는 눈웃음을 치며 연거푸 소주를 들이켰고 저도 순자를 따라서 소주를 계속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만취하게 되었고 순자와의 뜨거운 밤을 놓치고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순자는 없었고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네요. 창밖이 아직 캄캄해서 그리 오래 잔 것 같지는 않았고 날이 밝기 전에 순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깊게 들어서 순자를 부르려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르기도 전에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빠, 내가 저는 공사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면상만 봐도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고.
키는 초등학생 마냥 똥자루만한 게 바이킹을 얼마나 밝히는지 알아? 밤마다 들러붙는 거 떼내는 게 엄청 스트레스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좀 고마운 줄 알아. 그래, 미경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름을 숙자로 했다고 했지? 몇 해 전에 옆마을에서 써먹은 이름보다 낫다. 그때 이름이 말자였잖아.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그때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데? 그 김씨놈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한 푼도 뜯어내지 못하고 날라버렸잖아. 경찰 조사 피하려고 돈덩어리 두고 튀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 죽겠다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얼굴 좀 고치고 이 마을로 와서 알부자들 제대로 벗겨 먹었으니 지난날의 고생은 머리에서 싹 잊힌다? 그래, 10억이나 뜯어먹었으니 진짜 애 많이 썼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기쳐왔지만 이 정도로 크게 성공한 건 처음이잖아. 완전 로또 1등 당첨금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골 남자들이 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냐?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나 봐. 아유, 총것들이 다 그렇지 뭐. 예쁜 여자만 보면 혼자 가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도시 여자들이 시골에 거의 오지 않으니까 문제지. 내가 그걸 알고 작전을 짠 거고 말이야. 저기서 자빠져 자는 놈도 참 한심하다니까? 만나지 겨우 한 달 넘은 나한테 10억을 주는 멍청한 놈이니 말이야. 만약 내가 진짜 아내가 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넙죽 갖다 바칠 거라니까? 이래서 내가 촌놈들만 상대하는 거야. 알아듣겠니? 역시 대단하다, 오미경. 내 애인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니 내가 호강하게 생겼구만. 그럼 다음 말은 어디로 갈 거야? 설마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려는 건 아니지? 당연히 여기서 끝내면 안 됐지. 몇 항 더 해먹어서 해로 날라버리자고. 당분간 잠수 좀 타다가 어디 조용한 시골 구석으로 가야지. 그리고 안마기는 너무 많이 써먹어서 다음엔 건강식품으로 하자.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제일 많이 사는 놈한테 공사를 쳐야지. 대신 저기서 자고 있는 똥자루에 못생긴 놈은 피할 거야.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 아무리 사기를 쳐도 면상은 봐줄 만한 놈을 꼬셔야겠다고 말이야. 여하튼 날 밝으면 곧장 저놈 자동차 팔아버리고 튀자고?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못해도 2천만 원은 받을 거라고. 알겠어.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먹는 너란 여자 정말 사랑스럽다. 그런데 저 자식 중간에 깨는 거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 소주에 수면제를 충분히 타서 먹였으니까. 아마 오후까지 늘어지게 잘 거라고. 이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좋았어. 그럼 우리 날이 밝기 전까지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낼까? 왜 이래?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기당한 꼴이라는 걸 말이죠. 버스 안에서 저에게 쪽지를 준 어르신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게다가 애인인지 공범인지 수상한 남자와 거실에서 그짓거지를 하는데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이 확 깬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제가 자고 있던 작은 방에는 제 핸드폰과 옷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미리 대비하고 치워버린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창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답니다. 팬티만 입고 있는 데다가 맨발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건 둘째치고 당장 사기꾼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길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무사히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죠. 경장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박 기사님 아니에요? 이 시간에 팬티 바람으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사는 그 여자 아시죠?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시골 총각들만 골라서 돈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었다고요. 네? 순자 씨가요? 에이, 설마요. 그렇게 예쁜 분이 사기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겠죠? 아니라고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지금 제 집에 그년하고 애인놈이 와 있어요. 이따 날이 밝으면 제 다종타를 팔고 튀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가서 잡아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경찰관 둘이 먼저 제 집으로 향했고 지원 경찰들이 올 때까지 창문 밑에서 은밀하게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순자와 공범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에게 뜯어간 10억으로 뭐부터 할지 계획을 세우는 대화였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한번 제 말을 믿어주었고 반드시 제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어요. 이윽고 지원경찰관 4명이 제 집 앞에 도착하자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경찰들이 뛰어들어가 순자와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느닷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신고했어. 박순자. 아니, 오미경. 감히 내 돈을 뜯어먹고 도망치려고 해? 지금 네 옆에 있는 저 남자, 네 애인이자 공범인 것도 다 들었어. 오늘 내 자동차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지?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 돈을 뜯어먹다니. 그리고 여기 이 남자는 우리 오빠야.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들 좀 내보내, 어? 그까지 거짓말 하는구나. 하긴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 몇 달 전 연마을 사는 김씨를 꼬시다가 실패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성형수술해서 우리 마을에 들어왔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걸 다 알았단 말이야. 네 사기는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 당장 내 돈 내놔. 제가 악을 쓰고 소리 지르자 경찰관 하나가 순자의 신분증을 조회했는데 사기 전과 13범이라고 알렸답니다. 결국 순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 괜히 욕심을 더 내서 잡혔네. 자동차는 그냥 냅두고 갈걸. 아유, 내 팔자야. 이봐, 박 기사.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랑 살고 싶어서 그 돈을 다 준 거 아니야? 나를 좋아해서 준 거잖아. 내가 억지로 빼앗았냐고.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난 네가 진짜 내 아내가 될 줄 알았으니까 그 돈을 준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봐, 박 기사. 너 거울 안 보냐? 키는 초등학생만한 데다가 얼굴은 옥동자처럼 생겨가지고 나 같은 미나 아내로 받겠다고?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한 달 살아줬으면 그만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잠자코 있을 것이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아주 생긴 대로 노는 놈이었구나. 나쁜 년. 난 모두 짐심이었는데 넌 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네가 가져간 돈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란 말이야. 아이씨고, 누가 보면 효자난 줄 알겠어. 여자한테 헬렐레 해가지고 대출 땡겨서 퍼준 주제에 어디서 효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이렇게 잡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아니거든. 네가 날 강제로 덮쳤다고 진술할 거야. 망나니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럼 아마 이 마을에서 얼굴 들고 살진 못할걸? 그 말을 듣자 분통이 터질 것 같아 순자의 따귀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어디 사기꾼년이 협박까지 하고 있어. 이 천하의 벼락 맞으려나. 경찰관들이 저를 뜯어말려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순자와 공범은 곧장 경찰차를 타고 마을 밖으로 나갔죠. 저 역시 경찰서로 쫓아갔는데 다행히 순자가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서 통장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무사히 그 돈을 돌려받고 나서야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순자와 공범은 당연히 구속구사를 받게 되었고 저에게 사기를 친 것과 연마을 세상을 떠난 김씨의 사기죄까지 받아들여져 무거운 징역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네요. 물론 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 큰 돈을 넘겨줄 수 있느냐며 바보, 멍청이란 소리를 한동안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매우 부끄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이웃들은 더는 쓴소리를 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조용히 잘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버스 운전을 계속하며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얼마 뒤 부모님이 저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예쁜 여자랑 살아보니까 어떨디? 행복하디? 엄마도 참, 저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그런 여자한테 넘어갈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베트남 처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게 있어? 베트남 여자도 찾아보면 예쁜 아가씨들이 수두룩하다고. 네 엄마 말이 맞다. 한국에 네 짝이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찾아와야지. 우리가 백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니. 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낸 순자의 부탁은 모두 다 들어줬으면서 10년 넘게 부탁한 부모님의 말씀은 계속 저버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답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며칠 뒤 베트남 여자도 제가 마음에 든다며 한국으로 시집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4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제 곁에는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네요. 저는 여전히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일을 다시 해보라고 설득하시는데 그것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버스 운행을 계속하고 싶었고 제가 농사를 시작하면 아내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절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막이 내려지네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을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제가 바보 같고 물러 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순자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하마터면 10억이라는 큰 돈을 잃을 뻔했으니 그 여자를 왜 사랑했을까 하며 몸서리치게 후회하고 있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여자도 조심하며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